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면서 삶의 질을 무지무지 떨어뜨리는 가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원장님 갑자기 배가 꼬들거리면서 아픕니다. 시도 때도 없이 트림이나 방귀가 나와서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깥 외출하기가 무지 두렵습니다. 설사가 나왔다가 변비였다가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 병은 저 병원에 다니면서 검사를 받고요. 한의원도 안 가본 데도 없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 심지어는 복부 CT까지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가라앉지만 평생 약을 먹을 수는 없고, 신경성일 수도 있다는 의사의 진단에 자신의 애꿎은 예민함만 탓하게 됩니다. 의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서 복통, 윗배부름, 가스, 변비와 설사의 교대 등이 있고, 이런 증상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면 가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저지르는 하나의 실수가 있죠. 장에 좋다고 다른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지만 오히려 장이 점점 나빠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건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반화는 없고 개별화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다. 맞춤형이라는 거죠. 가민성 대장증후군에 좋다고 이제 알려진 음식을 계속해서 먹지만 이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독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과연 그 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포도맵 식품입니다. 자, 고포도맵 식품의 명단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건강에 일반적으로 좋다고 알려져 있으면서 왠지 장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채소 위주의 식품들인데요. 근데 이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데도 불구하고 가민성 대장증후군이 점차 악화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장에 좋아서 먹었을 것 같은 그 고포도맵 식품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맵이란 식이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남아서 발효되는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폴리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포도맵은 이들을 가리키는 F, 발효당, O, 올리고당, D, 이당류, M, 단당류, A, 엔더, P, 당 알코올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프룩탄이 함유된 식품에는 잡곡, 호밀, 보리가 있으며 갈락탄은 여러가지 콩류에 함유되어 있죠. 유당은 대부분의 유제품에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앞서 말한 유당불내증 환자에게는 설사, 복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가당은 주로 과일주스, 콜라,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나 꿀, 시럽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올은 일명 당알코올이라 불리는데 자일리톨, 만리톨, 락티톨과 같은 인공감미료, 일부 과일과 채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도맵 성분은 그 특징이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대장으로 이동해 삼투압작용을 일으켜 장으로 물을 끌어당겨서 장 운동을 방해하고 대장 세균에게 빠르게 발효되면서 다량의 가스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작동하게 되면 가민성 대장증후군을 일으켜서 설사, 복통,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포도맵 식사를 방치하게 되면 장점막이 손상되고 장벽 조직이 느슨해지는 장두수증후군이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을 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맵 옵션 가운데는 우리가 흔히 건강한 음식으로 생각하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포도맵 음식을 계속해서 먹었는데 이 부분이 자신의 장 손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맵 식사와 반대되는 것이 저포도맵 식사입니다. 달리 말해서 포도맵 음식에 대한 불내성 있는 사람들, 즉 포도맵 음식이 맞지 않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에게는 이 저포도맵 식사가 장을 지키는 음식, 장을 보호하는 음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포도맵 식사법은 고포도맵 식사를 했을 때 장이 아픈 사람들이 포도맵 함유 식품은 피하고 포도맵이 적은 식품들로 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안된 식사법입니다. 장 관련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이라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를 잘 기억하여 자신의 식단에 반드시 반영을 해주십시오. 단 명심해야 할 것은 고포도맵 음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음식이므로 고포도맵 음식을 먹었을 때 설사, 복통,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즉
고포도맥 음식 불내성이 있는 일부의 사람들만 주의하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편하게 섭취하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가민성 대장 증후군에 취약하며 어떤 요인들이 기존의 가민성 대장 증후군을 악화시킬까요? 여기서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의 4대 기능과 장누수 증후군의 개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이라는 마이크로바이오타와 유전자라는 게놈의 합성으로 우리 몸에 있는 뇌세균이 유전자처럼 작동한다는 후생유전학의 본질과 같은 개념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후천적 노력을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개선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이 우리 몸의 건강과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론이죠.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의 4대 기능을 이해하게 되면 이 말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건데요. 장내에 100여 종 이상, 100족의 이상이 서식한다고 알려진 장내 세균의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을 우리 몸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죠. 문제가 생기면 영양 결핍이 생기게 되겠죠. 두 번째, 장내에 있는 음식물과 변이 잘 이동하도록 소화운동을 돕고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복통, 설사, 변비 등이 생기겠죠. 세 번째, 장점막의 유익균이 먼저 보호막을 형성해서 장내에 있는 여러 유해물질들이 장점막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적 선전 역할을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져 유익균이 약해지면 장점막이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여 균열이 생기는 장누수증후군을 나타내게 되겠죠. 네 번째, 손상된 장점막을 재생 복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 세 번째, 장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약해지게 되면 장누수증후군이 생기게 되겠죠. 장간 점막세포는 단위세포층으로 일정한 세포 사이의 간격을 두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유해물질이 많아지거나 손상이 가해지면 장세포 간의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점막을 뚫고 장으로 유해물질이 유입됩니다. 즉, 장이 세게 되면 장점막에 벌어진 틈새로 차단되어야 할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마구잡이로 들어오게 되면서 면역체계가 교란되고 장내 이물질이 염증세포를 자극해 만들어진 염증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정신질환, 치주질환, 순환기 질환, 간질환, 피부질환, 근골격계 질환, 소화기 질환, 생식기 질환, 전신대사 질환 등의 전신질환 등이 발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의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8대 2가 깨어져 유해균이 많아지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며 이 장누수증후군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영양 섭취의 결핍, 당뇨, 스트레스, 알코올의 과다한 섭취, 과도한 당 섭취, 유해균의 증가, 진통수염제의 장기간 사용, 곰팡이균의 과도한 증식, 항생제 남용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신 것처럼 1번 음식물의 원활한 흡수가 방해를 받거나 2번 원활한 소화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3번 장누수증후군 등의 증가 등이 합쳐지면 가민성 대장 증후군의 발병 위험이 급증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장내축 이론이 한 번 더 개입하게 됩니다. 장내축 이론은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 즉, 장은 제2의 뇌라는 이론이죠. 장과 뇌는 신경학적, 면역학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얼마나 장과 뇌가 밀접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장누수증후군이 되면 장내에 있는 많은 염증물질이 장점막을 뚫고 온몸으로 퍼진다고 했죠. 그때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리포다당류로 지지가 당이 결합된 것으로 뇌독소라 불리며 그람 음성균의 외막에서 발견되는 것인데요. 우리 면역계가 뇌독소에 반응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장점막을 뚫고 나온 염증물질 APS, 즉 리포다당류가 치매 환자들 내에서 다량 발견된다는 장누수가 이야기하는 혈류 침투학적 가설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능과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의 저하, 우울증 등의 뇌기능의 교란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제가 불면증이나 인지기능 저하, 잦은 두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하는 OR 치료를 시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뇌가 예민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증상을 신체 증상으로 발현하는 신체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그리고 심하게 고통을 받는 기관이 몸에서 가장 예민한 신체 기관 중에 하나인 장으로, 이것이 가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특히 불리한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이나 직장인, 약제를 많이 드시고 계시는 고령층, 혼밥 쪽이나 다이어트를 자주 하는 젊은이들이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한 가민성 대장 증후군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민성 대장 증후군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즉, 가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은 연결되어 있는 장내축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쪽으로 작동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장내축
상호 영양의 긍정화를 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장이 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전달하고 내가 장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전달하고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장의 운동성을 안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장이 또 안정이 되면 이 장이 또 뇌에 긍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전달해서 또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경우 소화기능을 개선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가 어떤 유산균을 먹고 있는지 항상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라 오늘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을까요? 자, 먼저 가민성 대장 증후는 배변의 이상 증상으로 불안감,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상적 근거를 가진 유산균 제품을 상비약처럼 가방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최근 미국에서는 유산균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산균의 균질을 잘 조합하여 메디컬 푸드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여러 가지 약물과 더불어서 또 장의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또 정상화시키는 메디컬 푸드적인 유산균들이 병행했을 때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질환 개선에 관련된 SCI급 논문 입증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메디컬 푸드로 규정하여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메디컬 푸드의 몇 가지 특징적인 균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NCFM은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장내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NCFM은 빠르게는 10일 이내 통증 완화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구로 지속해서 복용했을 시에는 최대 21일 동안 진통 효과가 유지되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름 AP299V는 가민성 대장 증후군의 복통과 팽만감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즉 장내 가스 발생 빈도를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속이 불글불글 하셔서 불편하셨던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균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N019를 3주 동안 복용하면 가민성 대장 증후군 분류 중 변비형 환자,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변비 개선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배변의 빈도 및 장내 움직임을 완화시켜 변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변비로 고생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균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변비 때문에 차전자피와 같은 식이섬유를 찾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장 전체에 거쳐 가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부화근 가수분해 물 등 저포도맵의 식이섬유를 드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설사 위주인지 또는 변비 위주인지 그런 가민성 대장 증후군의 종류에 따라서 좀 더 그 부분에 특화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본인에게 정착되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성이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2주 정도를 꾸준히 먹는 것을 권유드리지만 2주가 지나서도 불편감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악화된다면 그 유산균은 본인의 마이크로바이옴과 맞지 않는 유산균이니 중단하고 다른 제품을 시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심하셔야 할 것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만났을 때 만들어낸 단세지방산이 근육도 키우고 활성산소도 없애고 장애염증도 줄인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드실 때는 식이섬유와 물을 충분히 드셔주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겠죠. 더불어 저는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는 뇌 안정화를 위해 다음을 주문합니다. 하루 30분 더 수면하고 깊은 잠을 자기에 수면 환경을 개선하라.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각 중지 훈련을 규칙적으로 수행하라. 땀나고 숨찬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수행하라. 그리고 하루에 2리터의 수분을 반드시 섭취하라. 이렇게 자꾸 움직이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다 보면 뇌의 예민성은 떨어집니다. 독서나 명상도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오늘은 가민성 대장 증후군을 개선시키는 장, 내축, 상호 시너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삶의 질이 몰라보게 좋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